오늘은 그 발작 야간 혈색소녀증 톡 콘서트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하는 형태대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질문을 진행하기 전에 발작성 야간 혈색소녀증이 무슨 병이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제 발작성 야간 혈색소녀증이라는 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소변이 진하게 나오고 힘들 때는 소변이 진하게 나오다가 이제 옅게 나오고 했기 때문에 발작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혈액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발작성은 맞지 않는 얘기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이 이제 보통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야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용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고, 혈색소녀증이 있는데 이제 콜라색 소변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환자의 한 40%에서 50% 환자만 있고, 나머지 50% 환자들은 이거를 겪지 못하는 환자들도 있어요. 병명은 조금 이상하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병명을 썼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병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보채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몸에 이제 균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우리 몸의 적혈구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보호를 하는 것이 이제 이 CD55라는 거하고 59라는 단백질이에요. 적혈구는 빨간 피죠, 빨간 피. 빨간 피에 그 표면에 이런 고정 단백질이라는 거에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PNH라는 병은 뭐냐면 이 고정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정 단백질을 못 만들겠죠. 그러면 CD55하고 59라는 단백이 이 적혈구의 표면에 붙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버리니까 보채 공격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 적혈구가 깨지는 용혈이 일어나는 병이 우리가 PNH라는 병입니다. 그럼 PNH 증상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이제 가장 큰 게 이런 것들이 쭉 생길 수가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혈전이 생기는 거죠. 이 PNH가 암도 아닌데,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나 이 병명을 들어보셨지, 이런 병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의 99%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병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무슨 병이야? 암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암도 아닌 양성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왜 사망률이 높냐? 이 병이 이제 혈전을 만들고, 그다음에 심부전을 만들고, 폐고혈압을 만듭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환자가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숨가쁨, 복통, 발기부전, 혈색소녀증, 여기서도 보면 25%라고 나와 있는데, 혈색소녀증이 많아야 이제 40에서 50%.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50% 환자는 평생 혈색소녀증이 한 번도 없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빈혈과 피로죠. 몸이 그냥 찌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은 환자분, 제가 물어보면, 선생님, 몸이 너무 가벼워요. 근데 그분들 보면 이 빈혈 수치는 비슷하세요. 왜? 용혈이 없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이런 피로감, 그리고 통증, 그리고 뭐 콜라색, 숨가쁨, 삼키기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혈전증이 내 몸에서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는 못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빙산의 밑에 이렇게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병이 PNH라는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PNH를 진단받은 다음에 어떤 치료를 시작하나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치료법이 없었어요. 그 증상이 아주 심할 때만 뭐 잠깐 스테로이드를 쓰고, 그래서 증상 완화요법, 수혈을 받거나 그런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혈전이 생기고 그런 걸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보채 억제제라는 게 이제 요양급여가 된 다음에, 이제 이거 보험이 될 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죠. 이게 굉장히 비싼 약이기 때문에 지금도 현존하는 약 중에 아마 제일 비싼 약 중에 하나죠. 평생을 먹거나 맞아야 되는 약 중에는. 그래서 이 보채 억제제가 나온 다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 수명이 일반인들 수명하고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획기적인 약이죠. 이 약 보험해 줄 때 국회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약을 세금으로 줘야 되느냐.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인데 치료제도 있고 그냥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하고 생존율이 똑같아지는 이런 약을
전 세계 국력의 11위까지 간 우리나라 국력에서 이거를 안 써야 되느냐라는 말들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보험이 통과가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약이 없을 때는 증상 완화 요법이나 이식을 했어요, 대부분의 환자에서. 근데 이식도 그렇게 성적이 좋기는 하지만 나빠지는 환자들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환우분들이 질문을 했던 내용,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PNH는 유전이 되는 병인가요? 유전자 그러니까 이게 대물림 되는 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후천 질환, 선천하고 다른 왜 이게 생깁니까? 그거는 잘 모르지만 우연히 태어날 때는 정상으로 태어났다가 성인으로 돼가는 과정에서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픽A 유전자라고 하는데 그게 돌연변이가 생기면 아까 말씀하셨던 적혈구 표면에 있는 CD55, CD59라고 하는 균이 이제 들어오면은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항체들이 나오잖아요. 보체는 이름 그대로 그 항체의 역할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보체들이 공격하는데 그 공격이 적혈구로 향하게 되면 깨지잖아요. 그걸 방어하는 거를 부기의 단백이 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후천적으로 생기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다고 해서 그 아이가 이 병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대물림하는 병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병 중에도 임신 출산이 가능할까요? 이게 사실은 젊은 나이에 진단이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임기 때 이 문제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셔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요. 근데 사실 예전에 이런 이제 보체 억제제가 나와 있기 전에는 사실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혈전이 잘 생겨요. 이런 병이 없어도. 일반인들도 임신 시에 혈전이 잘 생기고 과응고 상태가 잘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상과적인 합병증이 많이 생기니까 옛날 데이터를 보면은 PNH 환우분들이 이런 보체 억제제를 안 맞고 그냥 대증적인 요법만 수혈 받고 뭐 스테로이드 쓰고 이러면서 임신을 유지해 갖고는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가 유산을 하게 되고 거기서 태어난 애가 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조산도 많고 막 이런 데이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에클리주맙의 임신 시에 이제 안정성 이미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더라도 에클리주맙 주사를 맞으면 용혈을 억제하면서 임신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뭐 어쨌든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임신하면서 이제 몸도 힘든데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뭐 100%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 위험이 조금은 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게 출산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라블리주맙이나 최근에 나오는 이제 근위부 보체 억제제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임신 시에 그런 안전성이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안전할 것 같긴 한데 데이터가 너무 없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임신이 되면은 어떤 약을 쓰고 있든지 간에 에클리주맙으로 바꿔서 솔리리스로 바꿔서 현재 투약을 하라가 이제 국내 지침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보충을 하면 이제 에클리주맙도 이제 임신 시에 괜찮다라는 게 이걸 유지하던 사람이 이제 뭐 임신했다고 약을 끊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 전에 자꾸 유산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냥 써도 괜찮겠다라고 이제 그냥 썼던 사람들을 여러 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냥 써도 이게 괜찮더라라는 걸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통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관찰 연구를 통해서 한 거예요.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미국 혈액학회가 있었는데 그 혈액학회에서 라블리주맙을 울토미리스를 쓰는 사람 27명에 대한 안정성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독일에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에큘리주맙에 더해서 라블리주맙, 울토미리스도 아마 임신 시에 그냥 사용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게 바뀔 거는 같은데 아직까지는 임신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에큘리주맙으로 바꿔서 쓰셔야 됩니다. 근위 보체 이제 억제제인 그 입테코펜이나 파발타나 그다음에 그 페그세타코프란이라는 그런 약은 아직까지는 임신에 대한 안정성 데이터는 없는 상태입니다. PNH 4개 약제, 솔리리스, 울토미리스, 엠파벨리, 파발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PNH라는 병에 쓸 수 있는 4가지 약이 지금 여기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약이 솔리리스고 제일 처음 나온 약이죠. 그만큼 많이 경험한 약이니까 안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주마다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 쓴 약이고 가장 안정성도 확립된 약이죠. 울토리미스라는 약은 이 솔리리스의 이 성분이 에클리주맙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좀 이제 손본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역할은 똑같고 대신에 이제 8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데 약효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져서 생기는 돌발 용혈이 조금 덜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울토리미스라는 주사제를, 왜냐하면 병원에 자주 안 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입장에서도 뭐 자주 안 봐도 되고, 비교적 돌발 용혈이 좀 적은 쪽이죠. 이 두 가지가 원이부, CD55, 59가 막아내야 되는 그 보체 연합분들, 그 마지막 단계가 CD5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부분을 끊어내서 약효를 낳는 그런 약인데, 그런 약보다 조금 더 근위부 위쪽에, 보체 체계 위쪽을 하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약들 쓸 때 생기는 또 여러 가지 용혈을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개발된 것이 엠파벨리. 이건 주사제입니다. 요거는 주 2회 피하 주사를 맞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안 맞아도 되고 갖고 가서 자기가 이렇게 맞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주사제가 있고, 파발타라는 약은 먹는 약입니다. 매일 한 알씩 하루 2번 매일 먹어야 됩니다. 효과는 4가지 약이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보지는 않고, 이제 편리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작용 기전 때문에 오는 상황마다 좋은 점이 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약이 최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허가와 급여 기준으로 보면은 처음 진단되면은 위에 2가지 약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워낙 비싼 약들이니까 보험이 안 되면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런 약을 쓰다가 위에 2가지 약도 서로 바꿀 수는 있는데, 약간 불충분한 반응이 있으면은 다음 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급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리리스와 울토미리스 두 약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제 둘 다 그 우리가 원이부의 보채를 막는 약이고, 이제 처음 나왔던 약이 솔리리스고, 그 다음에 나왔던 약이 이제 울토미리스인데 어떻게 다를까요? 솔리리스 지금 벌써 나온 지 우리나라 급여된 게 2012년이니까 벌써 뭐 굉장히 오래됐죠. 10년 이상 지금 급여가 돼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 맞으셨고, 울토미리스가 이제 워낙에 솔리리스의 방광기를 4배 정도 길게 해서 2주마다 맞던 걸 8주마다 지금 투약할 수 있게 된 그런 약이고, 성분은 이제 보채 5번에 대한 억제제니까 뭐 기전은 같다라고 얘기하시고, 방광기만 길게 만든 약이거든요. 승인된 지도 이것도 21년도에 좀 국내에서 이제 급여가 됐던 상황이라,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울토미리스를 맞으신 분도 있겠지만 솔리리스를 맞다가 울토미리스로 넘어가신 분들도 상당 부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급여 기준에는 솔리리스 6개월 이상 투약하고 있는 환자로 LDH가 정상 상한제 1.5 이하로 잘 유지되시는 분은 울토미리스로 이제 바꿀 수 있다라고 처음에 고시가 나 있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마 울토미리스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두 약은 같은 약이죠, 김진석 교수님. 네네네. 네. 그러니까 쓰는 기간만 다르게 하는 약이고, 이제 솔리리스는 2주마다 맞고 이거는 이제 8주마다 맞으니까 조금 이제 환자 편의성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되겠죠. C5 억제제, 원이부 억제제, 솔리리스, 울토미리스에서 충분한 효과가 없을 때 엠파벨리나 파발타로 바꿀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그 울토리미스나 솔리리스를 부작용이 심해서 맞을 수 없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 약을 쓸 수 있게 급여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맞아보기 전에 이게 내가 맞을 수 없는 약인지 알 수가 없죠. 앞서 말씀드린 2가지 부작용이 있으면은 그걸 충분히 이제 그 진료기관에서 서명을 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불충분한 반응인데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다 보면은 돌발 용혈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 빈혈이 자꾸 이렇게 다시 지속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마 한 20에서 한 30% 정도가 이 주사를 맞다고 다 정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분들은 수혈도 받게 되고, 그래서 주사를 맞는 동안에도 왜 이렇게 나는 이런 좋은 약을 맞았는데 효과가 없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급여 기준에서 파발타는 먹는 약이고요. 엠파벨리는 주사인데, 그 환자분들의 상태에 맞게 아마 선생님들이 선택해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 연구 결과에 기반해서 한 건데, 파발타는 그 혈색소가 10.0이고, 그 다음에 엠파벨리는 10.5 미만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속된다는 걸 보여주는 경우는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불충분한 효과가 보이는 거죠. 이제 그 솔리리스나 울토미리스에 충분히 반응이 보이면 혈색소가 정상이 되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빈혈 수치가 어쨌든 12가 보통 정상의 하한치인
그리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12까지 회복이 안 되고 10 근처를 이제 도달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생활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이런 근위부보채 억제제를 국내에서 이제 급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바꿀 때 그 기준을 지금 이제 어쨌든 세워놓은 거죠. 근데 기준이 똑같으면 제일 좋은데 두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 보시면은 파발타는 6개월 정도 이제 그 전에 처방을 하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헤모글로빈 혈색소가 10.0 미만인 환자들이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앞에 보여드렸던 엠파벨리는 이것도 3개월 이상 투약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10.5 이하 미만인 경우에 이제 급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충분히 이제 솔리리스랑 이제 울토미리스를 충분히 노출이 된 사람에서 빈혈이 충분히 개선이 안 될 때 이제 근위부보채 억제제를 써라가 이제 기본적인 현재의 개념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엠파벨리의 투여 주기가 부담될 때 조절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사실 엠파벨리가 일주일에 2번씩 주사를 맞아야 돼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 2번씩 본인이 이제 직접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깜빡 잊어먹고 어디 여행을 갔는데 뭐 기차 비행기를 놓쳐갖고 약을 이틀치밖에 안 갖고 왔는데 한 2, 3일이 늦어서 집에 못 갔어요. 그럼 주사 못 맞잖아요. 나는 며칠만 계획하고 갔었는데 그 맞을 동안의 기간은 갖고 갔는데 나머지를 못 가져간 거예요. 이제 그러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도 연구를 했죠. 근데 한 번 정도 안 맞는 것까지는 괜찮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4일 정도가 늦어지는 것까지는 괜찮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부러 안 맞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큰일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전적으로 이렇다라는 건 알고 계시되, 그래도 원래 스케줄을 지키시는 게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돌발 용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이 보채가 항상 일정 수준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감기가 걸리거나 아까 임신을 하거나 아니면 막 심한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상처가 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는 보채가 일시적으로 활성화되거든요. 이럴 때는 그 전에 맞던 용량으로는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2번을 맞는 그 간격을 워낙에는 3일 간격, 그 다음에는 4일 간격 이렇게 주사를 맞는데, 그냥 계속 3일마다 투약하는 걸 국내에서 허용을 합니다. 보채가 활성화된 게 가라앉는 그 일정 기간 동안만 계속해서 3일마다 맞으니까 일주일에 2번 맞은 게 조금 더 많아지는 거죠. 6일에 2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외국에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피하로 주사 맞는 거를 그렇게 안 맞고 정맥 주사로 한 번을 이렇게 놔준다든지 아니면 피하 주사를 3일 연속 맞는 거를 지금 허용을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추가해갖고 그런 돌발성 용혈이 있을 때 이걸 좀 조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일정을 그냥 3일마다 맞는 것 정도만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4가지 약제가 참 우수한 약제인데요. 나한테 맞는 약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나이도 고려를 해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도 고려를 해야 되고, 내가 이런 스케줄을 잘 지킬 수 있는지, 8주 만에 한 번씩 병원에 가는 게 부담이 되지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솔리리스 또는 울토미리스에서 엠파벨리로 전환할 경우 병용 기간이 필요한가요? 당연히 그 변경할 때 약 효과가 계속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 병용이 필요합니다. 엠파벨리는 4주를 겹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치료가 효과가 없어서 솔리리스에서 넘어가야 되겠다 하게 되면은 그 솔리리스를 맞으면서 엠파벨리를 주사를 맞아요. 4주 정도 그렇게 이제 겹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울토리미스에서 넘어갈 때는 2주 전에 울토리미스를 맞고 다음이 8주 뒤에 맞잖아요. 그러면 6주쯤부터 엠파벨리를 2주 정도를 이렇게 겹치면 보통은 됩니다. 파발타는 경구약이라는데 효과는 주사제와 비교해 어떤가요? 에클리즈만 맞을 때는 이제 2주마다 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안에는 약을 먹어야 돼요. 맞고 2주 뒤에 또 맞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파발타를 먹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울토미리스는 8주마다 주사를 맞으니까 적어도 6주 안에는 약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8주까지 기다리고 약을 먹지 않고 이렇게 먹으란 이유가, 이게 이제 근위부보채 억제제가 약을 이제 먹던지 주사를 맞아도 그게 이제 이게 효과가 충분하게끔 혈중의 농도가 올라가는데 한 2주에서 4주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원래 쓰던 약제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어쨌든 몸 안에서 이제 돌발 용혈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오버랩이라는 이게 병용 기간을 좀 둬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사실은 뭐 기본적인 거는 한 2주에서 4주 정도는 이렇게 오버랩을 해달라라는 게 이제 현재 변경할 때 지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임상 시험 약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크로발리맙이라는 거 임상이 끝났습니다. 임상이 끝났고 이제 우리나라 시약처 허가는 받았고요. 이게 이제 보험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내년 아마 중반기 내지는 하반기에 이게 보험이 될 겁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솔리리스나 울토미리스 같은 우리가 원이부 보채 억제제예요. 크로발리맙이라는 약은. 그다음에 보이데아라는 거는 이제 보채 인자 D를 억제하는 그런 인자고 근위부 억제 그 보채 억제제인데 이거는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울토미리스를 맞는 사람에서 효과가 불충분한 사람을 이거를 더 첨가하는 약입니다. 이것도 임상은 끝났어요. 임상은 끝났고 보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임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지금 새로운 임상에서 남아있는 거는 포젤리맙하고 셈디시렌을 이제 합해서 맞는 그런 약제입니다. 제가 전 세계에서 책임 연구자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효과가 상당히 좋은 약제예요. 이거는 원이부 보채 억제제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건데요. 저거는 그 솔리리스나 울토미리스처럼 C5 보채 억제제, 원이부 보채 억제제고 이거는 C5라는 게 원래 간에서 생성이 되는데 그 생성을 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그 원이부 거를 같이 이렇게 억제를 하는 아마 여기서도 이 임상시험에 들어가고 있으신 분 꽤 있을 거예요. 기존의 보채 억제제보다 이게 좀 효과가 더 좋은 걸로 지금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아직은 이 임상이 안 끝나서 이제 허가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계속 임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이데아 정을 워낙에 울토미리스 이제 투약하고 있는 분한테 지금 무상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임상 시험은 아니고 그래서 엠파벨리나 파발타로 이제 넘어가셔도 되지만 보이데아를 추가해서 이제 먹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대부분 병원에서 가능한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써 있는 두 가지가 이제 그 포젤리맙, 셈디시라는 병용요법이 기존의 이제 울토미리스나 뭐 이런 거에 효과가 좀 불충분한 환자에서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약제를 병용하는 그런 연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보채 억제 B에 대한 아까는 이제 억제제인데 이거는 그게 이제 생성을 막는 siRNA라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새로운 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랑 기본적으로 이 약을 포함해서 저희가 임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기존에 이제 울토미리스를 맞다가 좀 효과가 불충분한 환자분들이 이런 새로운 이제 연구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보채 B나 보채 D보다도 더 근위부에 있는 그런 단백을 억제하는 오므로스라는 회사에서 지금 연구를 작년부터 계속 준비했는데 연구 개시 시점은 조금 불확실한 그런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한 3, 4년 전에는 연구가 상당히 많았어요. 여러 가지 약제를 현재 다 끝나고 여기 아까 이제 나온 경구용 약제나 피하용 약제도 다 임상을 거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제도 지금 곧 이제 보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포젤리맙 셈디시란의 보채 인자 B를 억제하는 그걸 이제 같이 해가지고 하는 이런 임상도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약제는 포젤리맙 셈디시란밖에 없습니다. 임상이 지금 남아 있는 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